안녕하십니까. 한국회계학회 회장 한종수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한국회계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그리고 한국회계기준원이 공동으로 대학생 회계 사례 경진 대회를 성황리에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볼 때 지난 두 해에 비해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는 총 55개 팀이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올해 제출된 사례들을 보면 사회적인 관심이 많은 공기업이라든지 보험업,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시사성 있는 회계 이슈를 다룬 사례가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국내외 자료조사를 뛰어넘어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실증적인 연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2년에 걸쳐서 이번 3년째에는 굉장히 질 높은 그러한 연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어느 해보다도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던 우수한 어떠한 컴피티션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많은 사례 연구들을 심사하느라고 심사위원님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1차 심사를 거쳐서 55편 중 24편이 선정되었고 2차 심사를 통해서 또한 이 중에 14편을 골라내셨습니다. 그리고 3차 심사에서 심사위원회는 기관장상 3편, 우수상 11편을 선정하셨습니다. 매우 어려우셨을 텐데 마다하지 않고 열정을 쏟아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대학생 사례 경진대회가 매우 중요한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배운 회계 지식을 실제 주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으로써 이 사례에 참석한 대학생분들은 매우 많은 것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진정한 회계는 무엇일까 하는 회계의 의무를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회계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하나 하는 회계의 사회적 역할도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셔서 어떻게 이 회계를 갖다 발전시켰을까까지도 생각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 대학생 사례 경진대회는 정말 중요한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수상을 한 모든 수상팀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쉽게도 수상을 놓쳤지만 사례를 준비한 모든 참여팀에게도 심심한 사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감사의 인사를 마치면서 제가 두 가지 감사를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회계 사례분과위원장이신 송승아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의 노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이 대학생 사례 경진대회는 시작도 못했을 것이고 마감도 못했을 것입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회계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나라 회계의 큰 성장을 앞서서 맡아주고 계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수상팀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제3회 대학생 회계사례 경진대회 한국회계학회 회장상 성명 권윤석, 김의섭, 김태인, 최다빈 소속 연세대학교 제목 자본성 증권 회계 처리의 현황과 개선점 국내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위 사람은 한국회계학회가 주최하는 제3회 대학생 회계사례 경진대회에서 위 연구를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한국회계학회 회장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4년 1월 5일 한국회계학회 회장 한종수 제3회 대학생 회계사례 경진대회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상, 성명 인효정, 박유빈, 백수빈, 임채선, 소속 서울여자대학교. 제목 코로나19가 빅베스 회계 처리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시기의 경영자 교체를 중심으로. 위 사람은 한국회계학교가 주최하는 제3회 대학생 회계사례 경진대회에서 위 연구를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4년 1월 5일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이한상, 한국회계학회 회장 한종수. 제3회 대학생 회계사례 경진대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상, 성명 주민경, 박재희, 최민혁, 신나라, 소속 카톨릭대학교. 제목 신종자본증권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제주항공을 중심으로. 위 사람은 회계학회가 주최하는 제3회 대학생 회계사례 경진대회에서 위 연구를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4년 1월 5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형식, 한국회계학교 회장 한종수. 안녕하십니까? 10분 경제뉴스 앵커 권윤서입니다. 최근 흥국생명, KDB생명 등 여러 보험사에서 자본성 증권을 발행한다는 소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2023년 IFRS 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의 지급 여력 비율이 기존 RBC 비율에서 KICS, 킥스 비율로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변경된 지급 여력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자본성 증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본성 증권 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22년 흥국생명 사태를 들 수 있겠습니다. 2022년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 중도 상환을 앞두고 이자 부담을 이유로 콜옵션 미행사를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여파로 흥국생명의 채권은 물론이고 타기업들의 신종자본증권 가격이 급락하였습니다. 결국 흥국생명은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대중들에게 생소한 자본성 증권의 개념을 소개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실효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를 맡은 김우섭 기자입니다. 자본성 증권은 자본과 부채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증권입니다. 자본으로서의 특징은 크게 손실흡수 능력, 지급의 이연, 그리고 장기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회사가 청산할 때 자본성 증권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자 변제 이후 자녀분으로 변제가 가능한 후순위성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손실흡수 능력을 가집니다. 둘째로 자본성 증권의 경우 이자 지급이 아니라 회계상 배당의 지급이기 때문에 이익이 없거나 낮을 경우 이를 연기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소 5년 그리고 30년 이상에도 이르는 장기적 기한을 갖는다는 것 또한 자본의 특성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성 증권의 부채적 성격은 기한의 존재, 조세상 편익이 있습니다. 자본성 증권은 일반 채권보다는 기한이 길지만 무기한인 기존 자본과 비교하면 기한이 존재한다는 부채의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발행자가 자본성 증권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하여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인 부채처럼 기한을 짧게 가져가기도 합니다. 둘째로 자본성 증권의 이자 지급은 회계상으로는 이자가 아니라 배당의 지급이지만 세무상으로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되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본성 증권의 종류에는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이 있고 그림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후순위채는 신종자본증권에 비해 부채의 성격이 강합니다. 현재 신종자본증권은 앞서 언급한 IFRS 17 도입으로 인해 자본 비율 개선이 필요해진 보험사들이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사채라는 법적 형식을 가지면서도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특징 때문인데요.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어 발행 시 자본 비율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이자 부용으로 인한 절세 효과 또한 발생합니다. 유상증자에 비해 발행이 간편하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나 작년 흥국생명 사태, 이자율 증가 등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늘어나는 신종자본증권이 야기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문가들의 말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례 경진대회 연구팀입니다. 저희 연구팀은 자본성 증권의 발행 목적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 분석과 재무제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우선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재무지표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회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기준 코스피 200에 속한 기업들의 부채 비율과 자산 건전성 지표 및 당기 순이익을 비롯한 재무지표들과 신종자본증권 잔액을 각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두고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회귀분석 모델을 설정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고 부채 비율과 신종자본증권 잔액 사이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보험사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보험사와 관련한 변수를 추가로 구성하여 신종자본증권 잔액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으며 부채 비율과 신종자본증권 잔액 사이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연구에서 모두 확인한 바로 부채 비율과 신종자본증권 잔액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풀어 말하자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신종자본증권을 많이 발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적정 자본 비율 확보를 위해 자본성 증권을 발행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분류했을 때 주요 재무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KDB생명과 흥국생명 두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계상되지만 시장에서 사용되는 실태를 볼 때 부채의 특성이 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재무 비율은 KIS 신용평가 보고서를 참고해 5가지로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KDB생명과 흥국생명의 재무제표 일부입니다.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분류할 경우 기존 자본으로 분류되던 신종자본증권이 부채로 변경되어 자본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배당이 이자 비용으로 변경되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ROA, EBITDA, 영업이익률은 적게는 12%에서 최대 25%까지 감소했고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비율 또한 악화했습니다. 특히 이자 보상 비율의 경우 50%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종자본증권 비중이 더 높은 KDB생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위 연구를 통해 기업들은 재무 건전성 개선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지만 재무 비율, 재무 건전성 지표들이 형식적으로만 개선되고 실질적으로는 악화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험에 대한 해결책으로 2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투자자의 입장에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 배당 지급 조건, 전환상각 조건, 만기 연장 조기 상환 조건 등 여러 조건이 혼합된 상태로 발행하기 때문에 그 경제적 실질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회계 기준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의 계약사항에 대한 주석 공시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 이용자들은 각 신종자본증권의 특징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이 힘들고 각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가 상이하여 명확한 판단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을 필수 주석 공시 사항으로 정하여 기재하고 각 기업의 신종자본증권 상환 내역 기재 또한 필요합니다.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주석 기재 사항을 통해 신종자본증권 발행 목적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고 상환 내역을 통해 기업들이 신종자본증권을 실제로 어떤 경제적 실질로 활용해 왔는지 유추 가능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을 시장 관행에 따라 강제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 부채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대신 중도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시중금리 상황에 따라 기업에게 유리한 쪽으로 콜옵션 행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상승할 때에는 콜옵션 행사를 유보하여 기존 이자율을 유지할 수 있고 이자율이 하락할 때에는 옵션 행사 가능 시점에 옵션 행사를 통한 조기 상환으로 지급 이자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을 강제로 행사하게 하는 시장의 관행은 위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기업은 높은 이자율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행은 비단 기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이 적절한 이자 관리를 하지 못해 이자 부담으로 파산하게 된다면 신종자본증권 투자자들은 변제 순위에서 밀려 변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의 시장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신종자본증권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개념인 만큼 잠재적인 위험 또한 존재합니다.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여 건강한 자본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10분 경제뉴스 김우섭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빅베스 회계 처리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시기에 경영자 교체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발표자 인효정 백수빈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볍게 오프닝 겸 저희 주제를 소개드릴까 하는데요. 이 두 사진이 저희의 논문, 그리고 발표 주제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예상이 가시나요? 바로 흑조와 목욕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백조는 백색이죠. 하지만 흑조가 발견되는 경우가 아주 간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따서 블랙스완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요. 경제학에서는 이처럼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를 블랙스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저희 팀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 그리고 목욕하여 깨끗이 씻어낸다는 뜻을 가진 빅베스 회계 처리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긴 기간 열심히 연구해온 결과에 따라 코로나19와 빅베스 회계 처리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주제로 블랙스완 속 새로운 빅베스 현상을 제시하였다는 점, 코로나19 이전과 종식 이후의 모든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여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 차별성을 보이며 그것이 저희가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로나19와 빅베스 회계 처리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또 어떻게 관계성을 찾아낼 수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등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움직입니다. 2019년 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환경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겪었던 코로나19의 발생인데요. 코로나19의 등장, 즉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여러 분야의 움직임이 빠르게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빅베스 회계 처리 또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인데요. 다양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빅베스 회계 처리는 최고 경영자 교체 시점 또는 산업적인 특성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며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이 보편적인 상황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빅베스 현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분야에 큰 타격을 준 코로나19라는 변화, 그리고 빅베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코로나19라는 외부 상황의 변화, 그리고 보편적인 빅베스 회계 처리죠. 내부 상황의 변화인 최고 경영자 교체 시점, 이 두 가지가 중첩되었을 때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빅베스 회계 처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칠지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직 이러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논문은 없었습니다. 선행 연구 중 코로나19가 분기 자산 손상 보고에 대한 경영자 재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존재하였는데요. 따라서 저희 연구는 본 논문을 기반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의미하고 일반화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세부적으로 네 가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방향성을 지녔다고 판단한 논문에 대한 검증 및 확장 절차를 걸쳤습니다. 2021년 최원욱 조선의 논문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손상차손이 다른 연도 1분기에 비해 과소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분기 이익을 보다 높게 보고하여 코로나19라는 상황적 위기임에도 기업의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한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연구의 한계점은 코로나19가 시작된 분기의 재무제표만으로 연구를 진행, 즉 제한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수행되었고,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어떠한 결과를 보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또 다른 블랙스완이 발생하였을 때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연구를 진행한 23년 3분기 시점에는 코로나19 종식 그리고 각 연도 결산 재무제표라는 확장된 데이터가 존재하였기에 이전 논문보다 확장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선행연구 확장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3개년 재무제표와 코로나19 시기 3개년 재무제표의 자산 손상 차손 인식을 기업 규모 통제하에 비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시기에 비해 코로나19 시기 중 손상 차손을 과소보고한다면 선행 연구의 오름이 검증되고, 나아가 코로나19 이전 이후 6개년을 포분 확장하였기에 일반화가 가능하며, 반대로 손상 차손을 과대보고했다면 선행 연구와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됨으로써 선행 연구의 한계를 발견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이후 각각 3개년의 재무제표 속 자산 손상 차손 평균치를 비교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전 3개년 평균치가 코로나19 시기 3개년 평균치보다 큰 기업 수는 155개, 반대 결과는 148개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두 결과의 차이는 단 7개의 기업으로 유의미한 결과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한 가지 연구를 더 진행해야 했는데요. 코로나19 기간 중 20년 자산 손상 차손과 21년, 22년 2개년 평균치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왜 저희의 선행연구 확장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2020년 자산 손상 차손이 더 큰 기업이 129개, 21년, 22년 2개년 평균치가 더 큰 기업이 172개로 나타났습니다. 위 두 가지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예상하지 못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산 손상 차손을 과소보고한 경향이 있음은 확실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1년, 22년에는 자산 손상 차손을 비교적 과대보고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20년 과소보고된 것과 21년, 22년 과대보고된 것이 상쇄되어 코로나19 이전 3개년의 평균치와 비슷한 수치가 도출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선행연구 확장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하이라이트. 이전엔 없던 저희만의 연구를 기획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블랙스완이 경영자의 재량적 선택, 즉 빅베스 회계 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빅베스 처리가 일어나는 상황인 경영자 교체 시점과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모든 연구는 자산 손상 차손 계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자산 손상 차손 계정이 유무형 자산 및 영업권 등에서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장부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자료에 공시할 때 사용되는 계정이기에 기업의 해석과 의도가 비교적 개입되기 쉬운 계정입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경영자 교체 두 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각각의 변수를 반영 또는 통제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코로나19 변수를 통제하고 경영자 교체 변수만을 반영하기 위해 코로나19와 무관한 코로나19 발생 이전 5개년, 즉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산 손상 차손 평균치를 기업 규모 통제 하에 비교하였습니다. 경영자 교체 변수만을 반영하기 위해 표본은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경영자 교체가 2번 미만으로 일어난 기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자 교체 시기의 빅베스는 경영자 교체 연도 혹은 전년도 중 어느 시기에 빈번하게 일어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가설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저희 연구의 한계점임을 인정하고 첫 번째 연구는 다른 선행 연구의 결과를 인용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선행 연구를 통해 경영자 교체 변수의 경우 경영자 교체 연도에 더 빈번히 일어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코로나19 변수와 경영자 교체 변수 모두를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기간을 2020년부터 2022년으로 설정하여 이 기간 중 경영자 교체가 2번 미만으로 일어난 기업을 표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첫 번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 연구에서 경영자 교체 연도에 빅베스 회계 처리가 더 빈번히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두 번째 연구는 코로나19 기간 3개년 자산 손상 차손의 평균과 경영자 교체 연도의 자산 손상 차손을 기업 규모 통제하에 비교하였습니다. 코로나19 변수와 경영자 교체 변수 모두 반영된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것이 빅베스 회계 처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라는 외부 상황적 요인이 더욱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는데요. 표본으로 삼은 기업들의 2020년에서 2022년 3개년의 자산 손상차손 평균치와 경영자 교체 연도의 자산 손상차손을 비교하였을 때 3개년 평균 자산 손상차손이 더 큰 기업이 약 1.5배 더 많았습니다. 세 번째 연구는 코로나19 변수만 반영한 연구입니다. 경영자 교체 변수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코로나19 기간, 즉 2020년에서 2022년 중 경영자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은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기간 그리고 코로나19 종식 두 시점 중 어느 시기에 빅베스 처리가 더 빈번히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종식이라고 볼 수 있는 2023년도는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되지 않은 시점이기에 코로나19 기간 그리고 종식 이후 모두 반기 보고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기간 중 자산 손상 차손을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3개년의 평균치 그리고 코로나19 종식 이후인 2023년 반기 보고서의 자산 손상 차손을 비교한 결과 약 2배 이상의 기업들이 코로나19 종식 이후보다 코로나19 기간 중 더 많은 자산 손상 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 맞물려 자산 손상 차손을 과대보고하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보다 나은 출발을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코로나19 기간 중 경영자의 과시와 기업의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 자산 손상 차손을 과소보고하는 경우보다 코로나19 기간의 모든 손상을 털어버리고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더 나은 수치를 보여주고자 하는 경영자의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기획한 연구였는데요. 기업은 다양한 빅베스 회계 처리를 통해 기업의 의도를 공시정보에 반영합니다. 부진한 경영 성과의 원인을 기업 또는 경영자의 능력 부족이 아닌 상황의 특수성으로 전가하곤 하죠. 이것이 본 연구가 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사실 빅베스 회계 처리는 불법이 아니기에 막을 수도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빅베스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기업은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저희 연구도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닙니다. 추후 보완해 나가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로 특정 변수를 통제해야 하는 특정한 조건이 적용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표본의 수가 극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추후 특정 변수를 통제할 때 표본 설정 방식에 보다 다양한 변수를 설정하여 진행한다면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 규모를 정확하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본 연구를 진행할 때 자산 총계 기준으로 기업 규모를 통제하였는데요. 아무리 통제를 하였음에도 정확한 변수 또는 수식을 도출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 규모 통제 부분이 조금 부족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는 추후 비슷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셨던 선행연구의 저자분들 등의 도움을 받아 보완하여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지만 본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선행 연구들이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빅베스 현상을 제시하였고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적용하였기에 시의성 또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어떤 블랙스완이 닥칠지 모르지만 코로나19 위기 속 빅베스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이후 블랙스완에 조금 더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본 연구가 빅베스 회계 처리로 인한 정보 비대칭을 경계하고 양질의 정보를 얻는 데에 뿌리가 될 수 있다면 추후 외부 정보 이용자들의 공시 정보 활용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종자본증권 회계 처리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게 된 회계여팀 최민혁입니다. 코로나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현재 사람들의 보복 심리로 인하여 해외여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엔저 일본과 물가가 싼 동남아 등 짧은 노선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감에 따라 저가항공사의 운행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포털 시스템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 중 저가항공사 탑승객 비율이 35%를 차지할 만큼 그 입지를 크게 올리고 있죠. 하지만 그 직전인 코로나 시기만 해도 저가항공사들은 모두 자본 잠식을 막지 못할 만큼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신종 자본증권인데요. 자본으로 분류되면서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아직도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증권입니다. 따라서 신종자본증권의 회계처리 방식을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본 연구의 주제인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알아보고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 연구 과정 및 결과, 그에 따른 결론과 시사점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종자본증권이란 지분상품인 주식과 금융상품인 회사채의 특성을 모두 가진 증권이며 기간 동안 연구하여 연구채라고도 불립니다. 부채이지만 일정한 요건에 충족하면 자본으로 회계 처리하기에 지분율 희석 없이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발행했고 사기업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처음으로 발행하여 회계기준원에서 자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지분상품과 금융상품의 특성을 가진 만큼 신종자본증권의 회계 처리에 대한 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신종자본증권은 K갭에 따라 부채로 분류되었으나 KIFRS가 도입됨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채권의 성격을 가짐에도 자본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이점과 상법의 법률 완화로 금융사에서만 발행하던 신종자본증권은 기업들에서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 특히 저가항공사에서 신종자본증권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대량으로 발행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의 회계처리 논란의 시작은 흥국생명 사태였습니다. 2022년 11월 1일 흥국생명이 자본으로 분류한 영구채에 대한 콜옵션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시장의 신뢰를 악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영구채의 조기 상환에 대한 강제성이 생겼고 이는 신종자본증권의 자본분류를 위한 방침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되어 신종자본증권의 회계처리에 대한 의문과 부채를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신종자본증권의 회계처리에 대한 의문점들을 보다 자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회계기준원을 제외한 국세청 및 금융당국 모두 신종자본증권의 부채 인정에 대한 여지를 남긴 상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각 기관들이 한도를 부여하거나 법적인 형식을 우선시하는 등 부채에 대한 여지를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구채에 추가금리를 부여하는 스텝업 조항이 현고금리에 따라 조기 상환에 대한 압박으로 다가오면서 부채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승인에 대한 주체의 배당 결정권 및 재량권에 따라 부채 인정에 대한 의문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는데요. 그중 저가항공사, 특히 제주항공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가항공사의 경우 대형 항공사에 비해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종자본증권을 주로 발행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영구채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면 발생하는 문제와 더불어 영업이익 회복에 따른 상환 가능 여부를 분석하기에 적절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항공은 저가항공사 중 높은 비행기 보유 및 좌석 비율을 가지고 있기에 저가항공사를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선정했습니다. 연구 목적은 간단합니다. 복합 상품에 대한 판단 기준 명확,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명확한 의사결정 기준, 통합된 정보의 제시가 주 목적입니다. 즉, 제주항공을 통해 영구채가 자본이 아니라 부채 분류로 하게 됨에 따라 생기는 재무구조의 변화와 파급력을 분석함으로써 신종자본증권의 회계처리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연구 본론입니다. 본문 내용을 각각 분석한 후 이를 종합하여 결론 부분에서 부채를 인식하는 이유를 제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자 및 스텝업 효과 분석입니다. 제주항공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중 상환되지 않은 세 가지 신종자본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신종자본증권들의 공통점으로는 금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이 존재하며 대부분 발행 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진행되었습니다. 즉 신종자본증권 A의 경우 2023년, B와 C의 경우 2025년에 급격한 금리 인상을 보였으며 이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때 2025년을 상환 기점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조정금리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조정금리 포함 시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영구채의 조기 상환에 대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부채로서의 성격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세 차감전 이익 분석입니다. 이는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이 아닌 부채로 처리했을 때 법인세 차감전 이익의 변화를 분석한 것이며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2023년도부터 2025년도 컨센서스는 FN 가이드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산정했으며 이에 대한 자료는 추후 참고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 부채로 처리할 경우 자본으로 처리할 경우에 비해 평균적으로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본래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비용이 배당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위 결과는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재무제표 분석 없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자보상 비율입니다. 법인세 차감전 이익 계산 때와 같이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볼 때 이자보상 비율 변화를 보고자 했습니다. FN 가이드 컨센서스를 이용했으며 기본 이자보상 비율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결과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처리할 경우 이자보상 비율이 5분의 1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의 자본 및 부채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 보상 비율은 평균적으로 1.5배에 가까우며 이에 따라 제주항공의 이자 지급 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처음에 언급한 스텝업 이자로 인한 급격한 금리 상승이 동반될 경우 이자 비용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볼 경우 신종자본증권의 빠른 상환을 촉진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 잠식 분석입니다. 자본 잠식은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자금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이 위험하다는 대표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본 연구 역시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볼 때와 부채로 볼 때의 자본 잠식을 비교한 것이며 이는 제주항공이 2022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진행했습니다. 2022년 기준 제주항공의 경우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보더라도 자본 잠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봤을 때 자본 잠식 비율에 비해 대략 200%포인트까지 치솟을 정도로 비율이 크게 올라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할 때 기업 입장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인식하는 것이 유리하나 이해관계자는 보다 보수적으로 판단하기에 부채로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잉여 현금 흐름인 FCF 분석입니다. FCF는 영업비용 및 설비 투자액을 제외한 벌어들인 현금을 의미하며 기업이 주주와 채권자에게 배분 가능한 현금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당기순이익을 제외한 각 수익과 비용은 2022년 당기순이익과 각 수익 및 비용의 비율을 이용하여 진행했습니다. 산정한 결과값은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FCF 결과를 바탕으로 신종자본증권 ABC에 대한 이자와 원금의 상환 능력을 분석한 결과 채권이 주주보다 우선시되기에 2023년도부터 2025년도 모두 상환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제주항공의 경우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본다 하더라도 현 매출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FN 가이드에서 제시한 컨센서스에 대한 설명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스텝업 이자 효과 분석 결과 2025년을 기점으로 상환에 대한 압박이 존재하며 법인세 차감전 이익과 자본 잠식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의 회계 처리에 따라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빠른 상환을 촉진할 수 있으며 잉여 현금 흐름에서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 가능하기에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신종자본증권을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재무적 정보 제공에 적합하나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조건 여부를 고려하여 회계 처리에 대한 기준이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연구 결과 기업은 자본으로 보는 것이 이해관계자는 부채로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재무제표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사점입니다.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분류한 KIFRS는 형식보다 실제로 우선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신종자본증권의 자본 분류에 대한 기준서 제1032호에 형식을 중요시하는 면도 존재하며 KIFRS 내에서도 신종자본증권을 채무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논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및 계약상의 의무에 초점을 맞춰 분류해야 합니다. 또한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주석 공시가 원활하지 않아 보다 명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앞선 연구 결과에 따라 부채로 분류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종자본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조기 상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흥국생명 사태와 같이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신종자본증권의 부채를 인식하여 조기 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면 안정적인 연구체가 발행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문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주제로 한 회계예화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